자, 다시 볼게요. 자, 생태계 구성 요소에서 하나의 생물체를 우리가 개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사람 또는 하나의 뭐 식물 하나 그리고 뭐 세균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의 생물체들 우리가 개체라고 하고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같은 종의 개체 무리 이것을 우리가 개체군이라고 해요. 개체군. 그러니까 만약에 1학년 3반에 함께 우리가 모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의 개체군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개체군이 모인 집단, 그것을 우리가 군집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교과서에 보면은 소 3마리와 소똥과 새똥구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 3마리만 있으면 개체군. 여기에 쇠똥구리나 아니면 파리들이 같이 있을 때 얘네들을 군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토양, 빛, 공기, 물 같은 이런 거는 뭐냐면 비생물적 요인이죠. 더해지면 얘네가 생태계가 되는 거예요. 자, 올라갈게요. 자, 생태계 구성 요소는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다. 비생물적 요인, 특히 환경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이런 환경 요인들을 우리가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하고 생물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를 우리가 생물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영양분을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을 한다. 여기 보면 광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생물, 얘를 우리가 생산자라고 하죠. 생산자. 생산자에 해당하는 애는 식물, 조류처럼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식물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전환을 해서 이 유기물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산자나 다른 동물을 먹어서 영양분을 얻는 생물들 우리가 소비자라고 하죠. 생산자를 먹을 경우에는 1차 소비자, 그 다음에 1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2차 소비자, 그걸 잡아먹는 3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점점점 올라가게 되죠. 얘네들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유기물을 소비하기만 해요. 잡아먹기만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초식동물, 그걸 잡아먹는 육식동물들이 여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분해자. 얘네들은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해서 영양분을 얻는 생물들이에요. 얘네들은 유기물을 무기물로 다시 분해해줘요. 세균, 곰팡이, 버섯 같은 생물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으로 생태계는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비생물적 요인에 비생물적 요인에 빛, 공기, 물, 토양 같은 것들이 있고요. 생물적 요인에 생산자, 소비자들이 있지. 자, 이때 그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작용이라고 불러요. 작용. 뒤에 나와요.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이 반대로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반작용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생물적 요인 내에서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1차 소비자는 2차 소비자에게,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시 분해자에게 이동하는 것. 이런 관계를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얘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런 것들을 상호작용 이렇게 부르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랑 조금 위치가 다를 거야. 자, 그래서 생태계는 여기 보면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의 상호 관계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아까 선생님이 화살표로 주고받았던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게 뭐야? 자, 가는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얘 작용 아니야. 반작용이야. 환경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작용이에요. 그래서 나가 작용에 해당하는 거야. 그리고 이 생물적 요인 내에서 이 관계는 우리가 상호작용이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생태계에서 비생물적 요인은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나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작용이라는 거지. 겨울이 되면 개구리가 겨울잠을 잔다. 왜? 기온이 내려가니까. 빛의 세기에 따라서 식물의 생장 속도가 달라진다. 빛이라고 하는 비생물적 요인이 식물이라고 하는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가을이 되면 기온이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나뭇잎에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진다. 이거 전부 다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작용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물이 생활하면서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화살표 가에 해당하는 거고 반작용이라고 하죠. 지을이라고 하는 거는 바위나 나무에 조류하고 균이랑 같이 이제 공생하는 그런 관계인데 얘네 때문에 바위가 부서지고 토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을이라고 하는 생물이 바위의 토양화를 촉진한다. 그 다음에 식물에 낙엽이 쌓여서 토양이 비옥해진다. 토양이 비옥하면 식물이 잘 자라는 것은 작용이지만 식물의 낙엽 때문에 토양이 유기물이 많아지고 비옥해지는 것은 반작용에 해당하는 거지. 메뚜기 떼가 출몰해서 초원이 황폐해져. 지렁이가 흙 속에 많이 있음으로 해서 구멍을 많이 뚫게 되니까 토양의 통기성이 좋아져. 그리고 콩가식물이 뿌리옥 박테리아의 그 질소 고정으로 인해서 질소 함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생물이 비생물적 요소, 환경에게 영향을 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는 생물과 생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다에 해당하는 거고요. 상호작용 이렇게 하죠. 과일 박쥐는 식물의 열매와 씨를 먹고 산다. 그치? 과일 박쥐랑 식물의 관계지, 그치? 동물이 배설물을 통해서 식물의 씨를 퍼뜨려주지. 이것도 상호작용. 개미가 진딧물로부터 먹이를 얻고 무당벌레로부터 진딧물을 보호해줘. 지켜주는 거야. 이것도 역시 상호작용이 되겠지. 공생관계에 대한 겁니다. 이해될까? 자, 그러면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작용과 반작용, 생물과 환경에서 그 환경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런 예가 뭐가 있는지 좀 같이 볼게요. 첫 번째, 거기 보면 네모칸 이렇게 빛과 생물 있지, 그치? 첫 번째, 빛과 생물입니다. 빛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빛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빛의 세기. 두 번째는 일조 시간, 얼마나 햇빛을 받는 시간이 긴가에 대한 거예요. 세 번째는 빛의 파장.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건 전자기파인데 이 파장이 다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보이는 것 중에서도 색깔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렇죠? 첫 번째, 빛의 세기와 식물. 숲의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식물이 받을 수 있는 빛의 세기가 강해지게 된다. 무슨 얘기냐면 나무가 이렇게 있잖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 위쪽에서 빛이 받는 부분이랑 아래쪽에 받는 부분이랑 나무들이 쭉 있게 되면 위에는 더 큰 나무로 인해서 가려지지 않게 되지만 여기서는 빛이 강하게 되죠. 여기서는 빛이 약하게 되지. 그치? 그래서 위쪽에는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 아래쪽에는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들이 잘 자라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밑에는 조금 더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들이 자라게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양지식물 또는 음지식물이라고 불러요. 이를 우리가 양지식물, 약한 빛에 적응한 애를 우리가 음지식물. 자, 음지식물은 약한 빛에 적응한 애들. 여기 해당하는 게 양지식물, 약한 빛에 적응한 애들을 우리가 음지식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양지식물하고 음지식물하고 뭐가 다르냐면 빛의 세기가 강한 애들은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포들의 두께가 두꺼워요. 그 반면에 그 잎이 두꺼움으로 해서 또 강한 빛으로 인해서 식물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그 음지식물 같은 경우에는 빛이 약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 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잎이 얇고 넓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양지식물에 해당하는 게 소나무 이런 애들이 양지식물이 되고 그 다음에 음지식물에 해당하는 게 참나무 이런 애들이 화렵수 애들이 음지식물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리고 한 식물체 내에서도 빛을 많이 받는 잎은 약한 빛을 받는 아래쪽 잎보다 두껍다라고 하는데 빛을 많이 받는 두꺼운 잎, 얘는 좀 두꺼워요. 두꺼운 잎은 양엽이라고 하고요. 약한 빛을 받는 잎은 우리가 좀 얇아요. 요거는 음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에서도 적응의 차이가 보이지만 같은 식물 내에서도 빛을 받는 부분에 따라서 잎의 두께가 다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일조시간과 생물. 일조시간은 햇빛을 받는 시간이 얼마나 기냐에 대한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람은 우리가 사계절이 바뀌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생각해보면 지금 어제하고 오늘 굉장히 추워졌지, 그치? 기온이 내려가면 사람이나 동물들은 겨울이 오나 보다, 계절이 바뀌나 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식물들은 봄과 여름에 꽃을 피는 애들이 있고 가을에 코스모스처럼 꽃을 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꽃들은 도대체 계절을 어떻게 알고 본인이 번식할 시기에 이렇게 꽃을 피우는가? 이게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처럼 기온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요. 그랬더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온도보다는 뭐냐면 일조시간.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햇빛을 받는가. 생각해보면 봄과 여름이 기온이 그러니까 높기도 하지만 일조시간 자체가 길어요. 해가 떠 있는 시간. 지금 여러분들 학교 끝나는 시간 정도 되면은 예전 같으면 환하게 낮이었지만 지금은 5시만 넘어가도 어두컴컴해지지. 일조시간 자체가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조시간이 길어지는 봄이나 여름에 꽃을 피우는 식물들, 이걸 우리가 장일식물이라고 해요. 장일식물. 그 다음에 일조시간이 짧아지면서 가을에 꽃을 피우는 애들 우리가 단일식물이라고 불러요. 자, 요거는 조금 생원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장일식물은 일조시간이 길 때 꽃을 피우기 때문에 장일식물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밤이 짧을 때 꽃을 피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단야식물이라고도 해요. 단일식물은 일조시간이 짧아지는 거지만 어둠의 시간, 밤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꽃을 피운다. 그래서 장야식물이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꽃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동물, 조류나 포유류의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줘서 새들이 일조 시간이 길어질 때 이제 봄이 오고 먹을 것이 많아지는 시기, 이제 그 산란기가 오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 짝짓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뭐 송어나 이런 것들도 그 계절에 맞춰서 이 일조 시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여기 보면 조류나 포유류의 성호르몬, 그 다음에 산란기, 그리고 송어나 꾀꼬리나 송어의 이런 산란기 같은 것들이 일조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 자, 이런 것들을 알아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저게 괄호가 조금 다르네요. 여기 괄호가 없네. 선생님이 있는 거에. 자, 여기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서 서식하는 식물의 잎은 두껍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 있는 것은 얇고 넓다. 얇고 넓다. 자, 이 부분 괄호에 잘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요 괄호 쳐져 있네요. 일조시간과 생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파일이랑 이제 다른 반 선생님이 프린트해 준 거랑 조금 차이가 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온도와 생물. 동물과 식물은 주변 온도에 따라서 이제 적응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추우면 이제 점점 두꺼운 패딩이나 이런 걸 꺼내서 입게 되죠. 우리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정원 동물입니다. 그래서 추운 지역에 갈수록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이 털로 덮여 있거나 피하 지방을 점점 이제 두껍게 해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게 되죠. 반면에 양서류나 파충류 같은 애들은 변온 동물이죠. 그래서 추울 때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겨울잠을 자거나 햇빛을 받는 양을 이제 환경으로부터 조절을 해가지고 적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개구리가 땅속에서 겨울잠을 잔다거나 하는 것도 온도에 적응한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카멜레온이 온도가 높을 때는 색이 밝아져서 열을 많이 이제 햇빛을 많이 반사해서 열을 방출하고, 낮을 때는 어둡게 해서 흡수하고, 이런 것들도 온도에 적응한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과 생물. 물은 이제 생물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 가장 많고 중요하죠. 우리가 물이 없으면 생존하기가 어렵다. 물질 대사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건조한 지역에 있는 생물들은 최대한 수분 손실이 되지 않도록 이럴 체내에 있는 수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몸의 구조를 변형시켜서 적응을 하게 된다. 자, 식물의 적응과 동물의 적응을 나눠보면, 식물, 대표적으로 사막에 잘 적응한 선인장을 생각할 수 있겠죠. 선인장. 그래서 얘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 조직, 물을 저장하는 저수 조직이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잎이 가시로 변해서 수분 증발을 막게 됩니다. 잎이 넓게 되면은 증산작용에 의해서 수분 손실이 많게 되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가시 같은 경우에는 수분 증발, 증산작용이 덜 일어나게 됩니다. 물에 사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물은 많은데 공기가 부족하게 되지. 어디가? 그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수생식물 같은 경우에는 줄기가 연하고 뿌리가 잘 발달되지 않고 통기 조직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뭐 물과 공기에 모두 적응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곤충이 단단한 딱딱한 키틴질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런 딱딱한 껍질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 있는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해주죠. 그 다음에 교과서에 아마 나오는 가시도마뱀 이제 사진이 있거든요.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도마뱀 피부에 이렇게 가시 모양이 돋아나 있어요. 그래서 이 돌기 사이에 작은 구멍이 있어서 수분이 닿으면 빨리 안으로 흡수되고, 그래서 건조한 지역에서도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토양과 생물, 흙이죠, 흙. 자, 토양은
동물과 식물, 미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들, 특히 분해자들, 버섯이나 곰팡이나 세균 같은 애들이 동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무기물로 분해해서 다른 생물들에게 영양분을 제공하고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토양에 있는 입자의 크기라든가 무기염류, 그 다음에 수분의 함량, 통기성 같은 것들이 그 서식지에 살고 있는 식물이나 미생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공기와 생물. 공기는 생물이 살아가는 데 당연히 필요하죠. 특히 호흡을 하는 생물들, 생물의 호흡과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에게도 필요하죠. 그렇죠? 광합성이 필요하다. 산소가 부족한 고산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소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 평지인 사람보다 비해 뭐가 많냐면 적혈구수가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과서 241페이지에 보면 이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 사진이 나와요. 이제 낮은 지대에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고산지대에 살게 되면은 이 그러니까 산소의 농도가 희박한 곳에서 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 체내에서 이 희박한 산소를 더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운반할 수 있기 위해서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낮은 고도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적혈구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어서 하고 마실게요. 자, 생태계 보존의 필요성. 생태계 생물의 다양성의 가치. 우리 앞에서 생물 다양성 배웠지, 그치?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적 가치다. 우리 인간이 쓰는 많은 자원들이 사실 다 생물로부터 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원적 가치가 중요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건 뭐 곡물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목재 그리고 섬유 이런 것들 전부 자연으로부터 얻고 있고, 그리고 많은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동식물들에게 또는 곰팡이 이런 것들로부터 얻어서 쓰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태 문화적 가치. 생태계는 이제 우리가 자원뿐만 아니라 생태적 또는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게 된다. 생태적인 건 뭐냐면 뭐 우리나라의 갯벌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이제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화하는 그런 이제 역할도 해주게 되고, 그리고 뭐 아마존에 있는 산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광합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산소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휴양지나 아니면 국립공원 같은 데에 가서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 생태적, 문화적인 이런 가치를 제공을 한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보전에서 지구의 다양한 생물은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각각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거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고, 생태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서는 물질순환, 먹히죠? 먹히면 거기에서 뭐가 같이 이동해? 에너지가 같이 이동하게 되지. 그치? 물질순환과 에너지 흐름에 관여를 하게 된다. 자, 이것이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생태계를 잘 보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과서에 보면은 이것에 대한 어떤 그림이나 사진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참고하도록 하고요. 생태계 평형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수업했던 거에 이어서 지금
단원이거든요. 생태계와 환경.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제 그 개체와 개체군 그리고 군집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었죠. 소 3마리와 파리, 쇳덩구리 그리고 군집에 해당하는 것들 펭귄, 펭귄들과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바다표범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요 모습들이 보이고요. 요거는 학습지에서도 봤던 그 그림이죠, 그렇죠? 그래서 생물과 환경의 관계에서 빛과 생물, 그 다음에 온도와 생물, 그 다음에 물과 생물, 토양과 생물, 공기와 생물. 자, 이렇게 우리가 같이 배워봤고 마지막으로 생태계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서 봤습니다. 생물로부터 얻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 그 목화하고 목재 같은 경우에는 잘 알 텐데 이 주목 같은 경우에 있잖아. 주목은 우리 주변에서도 잘 볼 수 있는 식물인데 주목은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뭘 얻을 수 있냐면 항암제를 얻어요. 텍솔이라고 하는 항암제를 얻고요. 그 다음에 개똥쑥은 이거는 지난번 뭐였죠? 말라리아 부분에서 그 노벨상을 받았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라리아 치료제에 해당하는 치료제를 얻게 된다. 그때 그 중국에 있는 과학자가 이 말라리아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했던 이야기는 이런 우리가 자원뿐만 아니라 생태 문화적인 가치를 제공을 한다. 자, 오늘 같이 배운 거 이야기해 볼게요. 자, 생태계란 무엇인가? 자, 요거는 앞부분에 가서 생태계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기 바랍니다. 자, 생태계 구성 요소 2가지 있었지, 그치? 요 생물적 요인이랑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이 아닌 애들이 있었어요.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생물적 요인 3가지 쓰라고 하면 빛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 그리고 물, 그 다음에 선생님 쓰면 자꾸 써버리게 되네. 토양, 그 다음에 공기 이런 애들이 들어간다. 여러분들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생물과 환경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사례들은 교과서하고 프린트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보존해야 되는 까닭 이것도 몇 가지의 그 관점들이 있었죠. 그렇죠? 자원적인 가치랑 그 다음에 생태 문화적인 가치 이런 것들로 자원적 가치랑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이 부분에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고 수능 끝나고 첫 등교하는 날 교과서하고 프린트 잘 챙겨올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봅시다. 잘 가요.